러시아 우주개발국 위성관계 종합지휘소가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지령하는 중대사인 왕중왕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러시아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승 행사에 올 것을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게 됐습니다. 김정은의 참석을 내세워 흥행몰이를 하려 했던 러시아는 체면을 구기게 됐는데요. 한편 김정은이 새로 건설된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시찰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건 아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이야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먼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행사 이야기부터 짚어볼 텐데요. 결국에는 김정은 대신 김영남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로써 어떤 외교적인 예의는 갖췄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러시아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크렘린궁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 크렘린궁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안 오는 대신에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사절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매체를 통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번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에 있는 헌법상 일단 국가 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가서 주재를 하게 되는 각국 외교관들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신임장을 제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보여왔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번 행사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냄으로써 외교적 모양새는 어느 정도 갖추게 됐다. 특히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반등회의에 참석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반등회의에서 이란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정상외교도 굉장히 분주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단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참으로 시작이 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조금 삐걱대는 모양새 갈등은 일단은 봉합되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김영남이 가는 것으로 좀 일단락이 되는 모양새지만 김정은의 불참 이유를 두고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가 김정은의 참석을 너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북한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해외 방문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북한의 행태를 되돌아서 살펴보면 일단 이렇게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되면 중국에 가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동안 중국 정부는 NCND,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모습을 취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심기가 불편했을 수 있다. 특히나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선의 사전 노출을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전통을 정치적 전통을 가졌었다라는 점에서 미뤄보면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웠을 수 있다. 특히나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행사 불참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는
우리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가 열렸습니다. 이 정보위에서 우리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사실을 사실상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여러 사람들을 숙청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으로써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국가의 이미지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일단 러시아 쪽에서 먼저 공개된 것도 주된 요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나오는 분석이 이게 방공미사일 구매 실패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홍콩에 있는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홍콩의 봉황위성TV가 러시아 특파원발 보도로 내보낸 건데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이때 러시아 측의 S-300 4개 포대 구매를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점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는 현물로 이 무기들을 구입하겠다. 그러니까 무기를 구입하는 대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겠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하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대금을 완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러시아 쪽에서 난색을 표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기가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나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발끈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김정은이 불참을 밝히게 됐는데 러시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러시아로서는 김정은 참석을 내세워서 흥행몰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김이 빠진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 측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번 행사 참석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번 전승기념 행사를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치 외교적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카드를 활용을 해서 어쨌든 국제사회와 여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푸틴 대통령의 외교 담당 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뿐만 아니라 크렘린궁까지도 나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어쨌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에 참석하지 않게 됨으로써 러시아는 정치 외교적으로 오히려 체면을 구기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 당국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무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양새지만 러시아 언론 쪽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해서 불참을 통보한 것은 결국은 처형 같은 것 때문에 바쁘기 때문 아니냐라는 비아냥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방 정상들이 과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와 있는 이번 행사에 참석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기분이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김 제1위원장이 안 오는 것이 오히려 잘 됐다라고 비꼬는 모양새까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언론은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정부는 좀 조용한 모양새인데 이번 사건으로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러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왔었던 어떤 관계의 정상화 아니면 관계의 가속화 이런 모습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참함으로써 러시아로서는 심기가 불편하긴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좀 빠르게 가속시키고 있는 데는 러시아가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어쨌든 동쪽으로 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특히나 시베리아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도 동쪽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동진 정책이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일변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가는 상황을 벌이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인데요. 결국 최근의 북러 관계가 이러한 양국 간의 전략적 선택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해프닝 정도의 사건이 양국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도 지금 현재 해왔었던 북한과 러시아 간의 다양한 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북러 간의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북한이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새로 건설을 했고 김정은이 이곳을 시찰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장거리 로켓 발사와 연관이 있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을 한 차례 발사를 했을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관제소를 직접 찾아서 로켓이 제대로 발사가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었던 그러한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를 최근 들어서 개건하고 그리고 시설들을 보수해서 완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어떤 평안북도 동창리라든가 한경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장거리 로켓이 발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곳을 직접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찾았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든 어쨌든 로켓의 성능을 개발하고 그리고 현대화하는데 굉장히 방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현지 시설을 방문을 했을 때 이 관련된 사진들을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과거보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전문가들은 아마도 다양한 시설들을 보강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먼 거리에서 발사되는 로켓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실측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 보완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소도 지금 새로 건설이 됐고 또 서해 동창리에 있는 로켓 발사장 발사대도 증축 공사가 한창인데 이게 완공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이 길이가 약 한 30m 정도가 되는데 이 로켓의 길이만 한 30m 정도가 되는데 일단 북한에서는 이 동창리에 있는 발사대를 조금 더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50m 정도였던 높이를 55m 정도로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높이를 높이게 되면 미사일을 밑에서 쏘아 올리는 발사체, 로켓의 크기도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내 군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수개월 정도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더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 관제 종합지휘소를 완공을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관계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끝났지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을 억류한 건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일단 북한이 지난달 22일에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을 불법 입국 혐의로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토요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계 미국 영국주권자인 뉴욕대 학교의 학생 주원문 씨가
4월 22일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불법으로 입국하다가 단속이 됐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밝힌 거에 따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불법 입국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검거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거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한국 국적 그리고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원문 씨가 지금 북한 당국에 억류되어 있다라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북한에 억류된 우리나라 국민이 4명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CNN 방송이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어떻게 성사가 된 걸까요? 예, 일단 CNN이 지금 현재 북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결국 CNN 같은 경우에 아마도 주원문 씨와 인터뷰를 북한 당국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북한에 있는 상황에서 주원문 씨 억류 사실이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언론인 CNN 입장에서는 주원민 씨와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주원문 씨를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남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뭔가 한국 정부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번 주원문 씨의 억류를 보면 앞에 있었던 3명의 남한 사람의 억류와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발표를 하면서 주원문 씨 같은 경우에는 불법 입국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간첩 혐의, 그러니까 반공화국 모략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에 있었던 3사람과 아마도 주원문 씨는 처리하는 방식과 과정도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이 주원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조사를 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조사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제 불법 입국이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도 범죄 행위가 좀 중대하다라고 북한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거치는 과정까지 갈 수 있기는 하겠는데 일단 지금 주원문 씨 같은 경우에 북한이 단순하게 불법 입국 혐의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불법 입국, 그러니까 밀입국자로 지금 주원문 씨를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에 해당될 수도 있겠고요.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보면 정부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추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로서는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촉구를 해야 할 텐데 특별히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정부가 오늘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형태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주원문 씨를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하는 유감 입장을 표시를 했고요. 북한이 주원문 학생을 조속히 석방을 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기대한다,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규범과 관례에 따라서 가족들과의 면담, 변호인과의 면담이 허용되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재차 송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4명의 우리 국민 모두 조속히 석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